저는 천안에 사는 50대 여성이에요. 어려서 집안 어른들의 약속으로 인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어른들의 말이 법인 줄 알고 따랐어요. 한눈에 봐도 나쁘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옛 고향 친구의 손자였는데 집도 대대로 가수원을 하고 물려받은 재산이며 땅이며 많은 노다지 집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절 처음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반했는지 바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죠.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결혼이란 다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 시점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기도 했고 얼른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기도 했거든요. 저 역시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훤칠한 남편을 보자마자 얼마나 좋던지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나름 저도 유복하게 자라온 환경이라 살림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밥은 먹고 살래? 시집은 보낸다마는 엄마는 진짜 이것저것 다 걱정이다. 시어른도 계실 텐데. 다 가서 배우면 되지. 엄마도 시집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다며. 근데 지금은 잘하잖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걱정 마. 그래, 그럼 다행이지. 아무쪼록 시어른들 말 잘 듣고 집안에 큰 소란 안 나게 네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 알겠지? 당연하지. 나만 믿어. 그나저나 엄마는 나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안 그래? 내가 종종 놀러 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도 무거우리란 것도 전 잘 알고 있었죠. 다행히 시어른들이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얼마 안 있다가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처음엔 굉장히 잘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굉장한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여자 문제도 많이 일으켰었고 집안의 재산을 생각해서 일도 게을리하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 생각했던 시부모님도 결혼 후 똑같은 남편의 모습에 저에게 새삼 미안해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처음엔 적응도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막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만난 후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 그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저에게 막말을 일삼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니, 여자 문제는 제가 딱히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당연히 믿었었죠. 그것이 부부의 미덕이라 생각했거든요. 미안하다, 아가야.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돼가지고 아무리 혼내고 달러봐도 소용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 아니에요. 어머님도 하실 만큼 하시는데요, 뭐. 본인 하기 나름이죠. 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성훈 씨도 정신 차릴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철저히 네 편인 거 알지? 우리 성훈이 너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란 애야.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저야 감사하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아마 이 집에 시집 온 걸 후회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정도예요.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했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남편을 굉장히 좋게 봤던 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본심은 안 그런데 그냥 원래가 표현 방식이 저렇게 무뚝뚝하구나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남편은 더욱더 망나니처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누구랑 술 마신 거야? 누구랑 마셨길래 이 아침에 들어오냐고. 어른들이랑 다 같이 사는 집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마누라 노릇한다 이거냐? 나한테 신경 꺼.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알겠어? 나한테 간섭하지 마. 뭐? 간섭이라니? 우리 부부야. 어떻게 내가 당신 귀가 시간 같은 거 얘기도 못해? 그럴 거면 결혼 왜 했어? 왜 했냔 말이야. 그만 떽떽거려. 결혼은 너 혼자 했냐? 나도 너한테 불만 많다 이거야. 아주 쟤 혼자 피해자인 것처럼 맨날 떽떽거리고 있어. 그래, 오늘 다 말해보자. 그렇게 불만이 많으셔? 뭔데? 말해봐.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불만이 있는지. 그 순간 남편이 뺨을 내리쳤어요. 남편은 저와 싸울 때 혹시라도 저에게 말빨이 딸리거나 할 말이 없어질 땐 저렇게 손찌검도 하는 일도 허다했어요. 처음 손찌검을 당한 날은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집을 나왔죠. 막상 집을 나오니 정말 갈 곳은 마땅치 않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모습을 부모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 거고,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가자니 갈 데가 없었고요. 그렇게 집 근처 카페에서 울고 있던 저였죠. 저를 하루 종일 찾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아이고, 어디 갔었어? 내가 미안하다. 성훈이 대신 사과할게, 어? 곱고 고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어머님이 뭐가 미안해요. 성훈 씨가 잘못한 건데 그이는 제가 집을 나가도 잠만 잘 자고 있죠? 정말 결혼은 괜히 했나 봐요. 아니야. 성훈이도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꾸나. 네 집이 저기 있는데 어딜 나와. 나가도 그놈이 나가야지.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한참 동안 달래시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그런 남편은 어머님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었고 늘 저에게 사과를 했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매번 반복되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머님에게 너무 고마운 나날이었어요. 어머님만이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거든요. 참 감사한 분이죠. 얘, 어디 여자를 때리니? 너 내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새아기, 괜찮니? 아휴, 내가 못 살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그럴 거면 나가 죽어 이 녀석아. 지형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는 놈 같으니라고. 어휴, 망신스러워. 죄송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다시 한번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네가 쫓겨날 줄 알아. 무일푼으로, 알겠어? 새아기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남자가 힘쓸 데가 없어 여자를 때려? 어휴, 창피하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니라고. 항상 부부싸움에 있어서는 시부모님은 오로지 제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싸움이 날 때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나무라셨죠.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겐 하나뿐인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남편과는 정반대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효자에 공부도 잘해 의사가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낙이었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형과 비교되는 남편은 아예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자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비교가 됐으니까요. 미안해요, 재수씨. 저희 집에 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요. 저놈이 철이 없어서 재수씨한테 걱정거리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온 가족이 이렇게 제 편에 서서 말씀해 주셔서 전 더 든든한걸요. 성훈 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곧 있으면 제가 외국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하네요. 어머니도 재수씨 걱정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재수씨. 이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고 살았죠. 다행히 시댁 식구들 모두 정말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남편이랑은 절대 다시 만나긴 싫다가도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만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이 삶에 익숙해질 때쯤 전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과 쏙 빼닮은 아들이었죠. 처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도 얼마나 좋아하던지. 철없던 남편도 이제 아이 아빠가 되었으니 조금 더 가정적이 되려나 싶은 마음에 저조차도 기대되는 나날이었어요. 아, 이게 내 아이라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알면 됐어. 우리 아들 보고 잘해줘.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말해줘서 고맙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알겠지? 그동안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정신이 번뜩 드네. 이렇게 멋지게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은 조금 변한 듯 했어요. 일도 대충대충 하던 사람이 이제는 착실하게 일도 하려고 하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3, 4개월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일을 잘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중간에 집에 오기 시작했죠.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아이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도 싸늘히 식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한심하던지. 도저히 못 해먹겠네. 나랑 안 맞아.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미리 재산 하나 좀 떼어주면 장사나 시작해 볼 텐데. 그것도 쉽지 않고 진짜 죽겠네. 엄마가 당신 예뻐하시니까 당신이 말 좀 해보면 어때? 그래도 나도 나름 아빠인데 뭐 하나 번듯하게 꾸려나가야 하지 않겠어? 난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안 맞아. 어찌나 떽떽거리는지. 일하는 게 다 그렇지. 어떻게 내 입맛에 딱 맞추겠어? 그리고 자기도 그런 걸 이겨내야지, 안 그래? 잘할 수 있잖아. 네가 뭘 알아? 도움 줄 거 아니면 신경 꺼. 어휴, 짜증나. 내가 너라면 남편 위에 엄마 구슬려서 한 미천 받아내겠다. 역시나 남편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말고 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점점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다시 예전의 남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느 정도 여윳돈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계속 두고 보시다가 어머님도 내린 결단이었죠.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애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뭐 가게 하나 하고 싶다고 했지? 애비랑 잘 상의해서 해봐라.
네?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달이 생활비도 주시는데 가게 차릴 돈까지. 어머님, 넣어두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얼굴 봐서 주는 거야. 애비만 생각하면 절대 안 주지. 우리 손주랑 너 봐서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게 하나 해봐. 감사합니다. 그이가 참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 가게 하나 하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어머님은 저와 제 아들을 생각하여 가게 하나 낼 돈을 턱하니 주셨고, 전 이 돈을 받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남편에게 돈을 주니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린 듯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전 속는 셈 치고 이번에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휴대폰 대리점을 하나 내고 그렇게 원하던 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본인 가게를 차렸으니 더욱더 아빠의 모습, 가장의 모습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었거든요. 거봐. 엄마가 나는 안 믿어도 너 얼굴 보고 주신다고 했잖아. 고맙다. 네가 나한테 도움되는 날도 있네. 안 그래? 어이구, 열심히나 해. 어머님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게 원하던 자기 가게 만들었으니 정말 이악 물고 해야 해.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안 맞는 거지. 내가 운영하면 또 얼마나 잘하는데. 걱정 말고 넌 내조나 잘해. 저도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편을 도와 휴대폰 매장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참 바쁘게도 지냈고 장사도 제법 잘 되어 시부모님을 볼 면목도 생겼죠. 시부모님도 이제서야 둘째 내가 잘 풀린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남편도 점점 가게가 잘 되자 본인도 어깨가 으쓱한지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참 좋기도 했고요. 그네도 외국으로 무슨 교환교수인가 해서 갔는데 그나마 둘째 너네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게요. 아주버님 없으면 어머님 얼마나 적적하실까 했는데 그나마 태용 아빠가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다행이에요. 뭐 큰애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걱정도 안 했어.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잘못이지. 둘째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내가 어려서 너무 혼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 내가 죄인이지. 에휴, 너한테도 미안하다. 저런 애를. 그렇죠. 어머님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제가 옆에서 뒷바라지 잘할 테니 어머님도 한시름 놓으세요. 아셨죠? 제가 태용 아빠 더 열심히 하는 거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어머님 건강만 살피세요. 그렇게 점차 저희 집도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고 하죠. 저희에게도 그런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던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먼저 누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시작했죠.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가게 직원을 구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기도 했고요. 모쪼록 어머님이 빨리 쾌차하시고 남편도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잘 되기만을 집에서 바라고 바랬습니다. 어머님을 케어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평생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컸었기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이죠.
힘들겠다. 나 때문에 내가 거동이 이렇게 갑자기 불편하게 되니까 너한테 체면이 안 서. 평생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으면서 이제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빨리 죽어야 네 마음이 편할 텐데. 아휴,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님이 제 옆에서 든든히 있어주시니까 제가 버티는 거죠. 어머님을 위해 전 정말 뭐든지 다 했어요. 워낙 어머님이 주신 사랑이 고귀한 걸 알았기에 이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어머님은 점차 더 불편하게 되어 제가 분유 수발까지 들게 되는 날도 허다했죠. 하지만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요즘 좀 수상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있는 통화 목록을 지우기도 하고 주말마다 외박을 일삼기도 했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떠보았지만 그때마다 일하느라 힘들다고 하는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 참았어요. 하지만 아들로 인해 남편의 수상한 행각은 들통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 바람에 아들을 이용했다는 것도 화가 났죠. 아니, 나 핸드폰 누나랑 아빠랑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먹었다. 아, 맞다. 아빠가 이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핸드폰 누나라니. 아빠 회사 직원 누나 말하는 거야? 셋이 돈가스 먹으러 갔었어? 근데 왜 말하지 말래? 아, 아빠가 그냥 이런 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래. 그리고 그 누나가 아빠한테 막 자기라고 했다? 근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어. 엄마,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야. 어? 아들의 한마디에 청천벽력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 바람에 아들까지 대동하다니. 그리고 아들의 입막음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화가 났어요. 결혼 후 술을 먹고 일을 안 나가거나 이렇게 속을 썩인 적은 있어도 바람으로 속을 썩인 적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충격적이었죠.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울어? 무슨 일 있냐? 혹시 성은이가 뭐 잘못한 거야 또? 아유,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 어머님, 저 진짜 어쩌면 좋아요? 성훈 씨, 이제 바람도 피워요. 대리점 직원이라는데 어쩌면 좋아요? 저 어떡할까요? 아유, 진짜 못 살아.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해. 내가 이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해하시며 달래주셨죠. 하지만 전 그럼에도 마음이 아파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이 실망시키는 게 이번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뭔가 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것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전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날 남편네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곤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웬일이야? 엄마는 바쁜 시간 아니야? 말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모가차랑 커피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너나 처먹어.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아주 둘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구나.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 좋았니? 아들한테 입막음까지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는 줄 알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미친 듯이 남편에게 따져대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상간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엄마도 내팽개치고 온 거야? 아니, 집구석에서 가만히나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대? 뭐? 나대?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아, 자그마치 13년이야. 너랑 결혼하고 언제 한번 나 행복하게 해준 적 있니? 어머, 사모님, 은근 로맨스 바라는구나. 부부는 그냥 부부죠. 뭘 그런 걸 바래요? 어차피 사모님도 그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혼당하면 뭐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처박혀 있으세요. 상간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댔죠. 남편도 말리고 상간녀도 얼마나 악을 써댔는지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매달리고 싸우다 제가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다신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내보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상간녀 앞에서 얼마나 체면이 안 서던지. 집에서 얘기해. 손님 떨어진다. 여기가 어디라고 가장 체면 안 속에? 얼른 가. 택시 타고 가.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래? 우리 태영이 생각은 안 하는구나. 빨리 정리해. 안 그러면 알아서 해. 남편은 절 쫓아내듯 내쫓았고 전 울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눈치만 살피시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셨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머님에게 죄송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쇠약해지신 어머니한테 또 못 볼 꼴만 보여드린 것 같아 얼마나 죄송하든지. 하지만 그날은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마음 아프실 텐데. 근데 저 이제 그 사람이랑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 저 이혼할까 봐요. 이혼이라니. 네가 왜 이혼을 하냐? 그년놈을 작살내야지. 네가 왜? 아이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 썩을 놈의 자식을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애를 생각하면 애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내가 설득해 볼게. 내 말은 잘 들을 거야. 너한테는 내가 체인이다. 어쩌다가.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어머니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절대 들을 위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충격인진 몰라도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미웠지만 저에게 최선을 늘 다하신 분이었기에 시어머니만은 제 손으로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끝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거의 막판에 가서는 어머님이 저까지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귀엽기만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많이 안 좋아지자 조금은 잠잠했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이제 좀 반성하는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의 간병을 하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제 옆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 되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렇게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할머니, 죽지 마요. 일어나란 말이에요. 엄마, 이제 할머니 없는 거야? 거짓말. 할머니, 일어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부랴부랴 남편과 미국에 있는 시숙에게 얘기하여 장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을 때 장례식장 전광판에 며느리 옆 이름을 그 핸드폰 가게 상간녀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장례식에 도착하여 상복을 입는 것을 보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 지금 며느리라고 한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태영이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너도 생각이 있는 년이니? 지금 이게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당신은 정말 갱생불가의 인간이구나. 정말이지 최악이야. 넌 간병인이지 아니었나? 나한테 너는 그냥 엄마 간병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 이제 사람들 조문 올 건데 좀 빠져야 하지 않겠냐? 며느리가 둘이면 웃기잖아. 간병인은 빠지세요. 이제 너랑도 끝이야. 어머, 어떡해요? 뭐 오빠한테 얘기해서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요. 저야 오빠랑 새 출발하면 그만이니까. 그래, 다 가져가. 그냥 내 눈앞에서만 사라져라. 이제 네 꼴 보기도 지긋지긋하다. 얼른 나가. 네가 상복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주 돌았구나. 너네가 날 물러봤어,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쁜 것들. 너네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버러지 같은 것들. 전 분이 안 풀려 남편과 상간녀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요란을 떨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내려고만 했어요. 그렇게 망연자실 앉아서 울고 있을 때 급하게 귀국한 시숙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전광판에 며느리 이름을 보고 크게 대로하셨죠. 시숙은 곧장 저에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의 편이 돼주겠다고 옆에서 말을 하였어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요. 재수씨, 미안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저까지 저기 들어가면 조문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머님도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닐 테고. 저희 집 며느리는 재수씨 한 사람뿐이에요. 엄마가 인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랑 같이 들어가요. 일어나세요. 저를 부축해 빈소로 들어간 시숙은 도착하자마자 제 남편의 뺨을 날렸죠. 그리고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주 크게 웃더라고요. 전 순간 제 눈으로 뭘 본 건가 했고 한편으론 시숙한테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숙은 저의 편이었거든요. 한심한 새끼. 너까짓 게 재수씨 없으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내 동생이지만 이젠 연을 끊어야겠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재수씨가 우리 집에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마지막 남긴 유서야. 변호사가 나한테 보낸 거야. 마지막까지 널 얼마나 못 믿었으면 미국에 있는 나한테 이런 걸 보냈겠어? 한심한 놈. 이제 끝이야, 니까 것들은.
알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 말을 끝으로 시숙은 어머님이 남긴 유서를 펼쳐보았죠. 그 유서에는 모든 재산의 반을 아주버님 그리고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1원 한 장 남기지 않았죠. 아, 가게 빼고는요. 순간 남편은 아닐 거라고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상간녀 또한 입이 떡 벌어져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절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뻐하셨어도 모든 재산의 반을 저에게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숙은 어머님이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다고 말을 하며 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아, 거짓말 마, 형. 엄마가 나한테 1원 한 장 안 남길 리가 없잖아. 얘는 남남인데 빗줄인 나한테 이런다고? 말이 돼? 아니,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오빠 알거지 되는 거야? 뭐야? 말 좀 해봐. 내가 오빠랑 그럼 왜 만나? 그동안 재산 보고 만난 건데?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한 쌍의 인꼬 같아. 재수씨, 얘랑 당장 이혼하고 새 인생 사세요. 태영이 데리고. 제가 재수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동안 저희 집에 와서 고생만 했죠? 미안합니다. 엄마가 가장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돈으로 보상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엄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이거 아니잖아. 여보, 아니, 저거 전광판 당장 바꿀게. 내가 미쳤었나봐. 우리한텐 태영이가 있잖아. 어? 뭐? 그럼 나는, 내가 미쳤지. 유부남 뭐가 좋다고? 쓰레기 새끼. 갱생 불가야 너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와서? 어머님 재산 반이 다 나한테 온다니까. 이제 와서 여보래? 아니, 넌 이미 기회를 잃었어. 태영이도 버렸잖아. 2년이랑 같이 산다고 나보고 양육권 친권 가져가라며. 넌 아빠 자격 상실이야. 장례 끝나고 소송 들어갈 줄 알아. 이 끔찍한 놈아. 미안해. 아니, 내가 쟤한테 홀려가지고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 겪은 세월이 있는데 그래. 엄마도 우리 이혼은 바라지 않으실 거야. 그러려고 너한테 설마 재산을 주셨겠어? 엄마 봐서라도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들인데. 한심한 자식. 지복을 발로 차는 놈. 넌 재수씨 얼굴 보는 거 자체가 뻔뻔한 놈이다. 나 역시도 너랑은 이제 끝인 것만 알아둬.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돈 없는 남편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했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재산반이 나한테 상속된다는 말에 손바닥 뒤집듯 비는 남편이 우스웠고 그런 남편과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남편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화가 났거든요. 아니, 너랑 끝이야.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지만 네가 인간이니? 넌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야. 재수씨, 잘 생각했어요. 저놈도 이제 아무 그늘 없는 데서 고생 좀 해봐야 해요. 평생을 지복을 발로 차는 놈. 한심해. 당신 어머님 때문에 버텼어. 그리고 당신 가족들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진작에 내가 폐기처분했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산 줄만 알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아비 될 자격도 없는 놈. 네 입에서 이제 내 이름 부르지도 마. 그렇게 소란스럽던 장례식이 끝이 났고 전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시숙은 제 친오빠처럼 절 살뜰히 챙겨주었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옳은 건가 싶었지만 시숙은 이제 제 행복만을 어머님이 바라실 거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결국 이혼을 해주었죠. 전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단둘이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중간에 남편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겠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시숙께서 본인과도 절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남편을 설득했죠. 이제라도 저와 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자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숙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분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아들 때문인지 정말 하나밖에 없는 형까지 잃을까봐 무서운 두려움 때문인지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와 둘이 독립을 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면접 때만 남편을 보여주었지만 아이가 크자 아빠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빠와는 서서히 멀어졌고요. 다행히도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정말 잘 자라주어 지금 Y대학교 생명공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잘 분배해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시숙과 아들은 종종 연락도 하고 지내기도 하고요. 저희 시숙도 저에겐 감사한 사람이죠. 남편 때문에 만나게 된 인연들이지만 저한텐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연들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맺은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빌게요.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자존심의 끝판왕인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딱 봐도 무슨 말을 하실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터라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네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달라진 제 삶에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형님과의 관계였죠. 저를 상당히 의식하는 게 느껴졌고 뭐든 저와 비교를 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항상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 모습이 저에겐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저와 반대로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뭐든 저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삶을 피곤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각자 만족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님의 성격이 제 삶의 걸림돌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네요.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관계 유지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제 인생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불안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 사연은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한 대가 제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피하다가 인도를 덮치면서 저희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결혼 생활한 지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를 떠나가 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정도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형님의 한마디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동서가 많이 힘들겠지만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야지. 세상엔 얼린 게 남자인데 아픔은 잠깐이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야. 혹시 알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게 이 사람 영정사진 앞에서 할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형님이랑 말싸움 하기도 싫고 그럴 만한 기운도 없어요. 이게 다 동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그렇게 흘리는 눈물 아무 소용없다. 기력만 떨어지는 쓸데없는 행동일 뿐이야. 눈물 흘리면서 오열할 시간에 최대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어?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날 계획을 가지던지 아니면 괜찮은 직장 알아봐서 하루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애라도 안 굶길 거 아니야. 의지할 곳이라곤 시댁 집안밖에 없다지만 서방님이 떠난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동서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게 자라와 놓고 또 그 길을 밟아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애도 생각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최대한 어렸을 때 아빠를 만들어줘야 커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인생살이가 불쌍하니까 이런 조언 해주는 거지? 나는 뭐 동수한테 관심 주고 싶은 줄 알아? 원래 삼류 인생이라는 게 그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봤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물려받고 살아오는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 흙수저가 금수저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동서도 지금의 인생을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서방님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산 사람은 일단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하시라니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참견하세요? 형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앞이 캄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데요? 장사하시는 거 돈벌이도 안 되셔서 맨날 전전긍긍대시고 축내산에 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주버님이랑 싸우시잖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저보고 삼류 인생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더 삼류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버둥 치시는 것 같으신데요. 장례식장에 뒤늦게 나타난 형님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닌 제 속을 더 긁으려고 온 건지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장례식장에서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과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격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형님과 저와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야 형님은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과 마주치는 상황들을 피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제 아이가 곁에 함께 있어주길 바라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형님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될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형님의 얼굴을 안 보는 건 너무 당연했던 거고, 시부모님께선 이런 관계를 풀어주려고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녁에 잠깐 얼굴이나 좀 보자고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뵈니 시부모님이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제가 온 걸 아시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리에 앉혀주신 뒤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해주셨고, 그간 남편이 곁에 없어 우울했던 날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잠시 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감정은 다시 날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동서도 와 있었네? 음식을 보니까 이제 막 온 거야? 안 올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온 거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은데요. 아버님, 어머님 뵈러 온 거지 형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형님이랑 제가 서로 웃으면서 얼굴 마주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만들 하고 너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큰며느리는 오늘 웬만하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힘들게 만든 자리인데 고생한 시애미를 봐서라도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작은 며느리한테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니 오늘만큼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오해 감정들을 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서방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동서가 여기 남아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수발 들면서 남은 인생 과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때 앞으로의 인생길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준 것뿐인데 동서가 민감하게 대응을 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했겠죠. 같은 여자로서 충고를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형님,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하필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떠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저희 집안 얘기까지 꺼내시는 건데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가 언제인데 그걸 거론하면서 제 삶이 삼류 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형님 인생은 인류인가요? 피장파장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남의 삶에 대해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형님도 가진 건 별거 없으시면서 맨날 있는 척하고
사치나 부리시잖아요. 아주버님께서 그이가 있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형님에 대한 불만이 아주 상당했었던 거 아세요? 힘들게 벌은 돈 분위기 타면 물 쓰듯이 쓴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나중에 큰 돈 들어갈 때 엄청 애먹는다고, 형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관계 회복도 좋긴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억지로 받는 사과는 저도 싫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만큼 조용히 있다 갈 테니 형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저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의 성격 차이 문제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도 참 자존심 하나는 엄청 강한 것 같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서방님 밑에서 벌어먹고만 살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요즘 세상 다 학력 보고 사람 뽑지 않나? 부모님 잘못 만나 삼류 인생을 사니까 대학도 삼류대를 나온 거잖아. 그러니 취업까지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조금이라도 있었어?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동서 인생의 날개 좀 다르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입곱게 받아들여서 아버님 어머님 고생하게 만들고 정말 한심하다. 동서가 서방님을 잃은 만큼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 동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챙겨드려야 되는 상황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힘드실까봐 힘내시라고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필요한 거 사시고 두 분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바람을 쐬야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액수는 마음에 드세요? 누가 이딴 거 달라고 했니? 너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삼류 인생이라고 그랬니? 작은 며느리의 사돈분들은 당신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한 말은 우리 집안도 삼류 집안이라는 거냐? 내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세상을 떠난 내 아들도 삼류 대학에 삼류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남자를 만나서 작은 며느리가 불행해진 거니까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나라는 거잖아. 이런 망할 X를 봤나? 넌 그 입이 문제야.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어른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자 형님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돈봉투를 챙긴 뒤 집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형님의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형님과의 교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만 따로 부르셨지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셨네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형님도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시숙에게 히스테리를 부린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님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형님만 빼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을 때 형님이 현관문을 박차며 들어왔네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모임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최대한 입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모르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끌고 가야 되겠어? 이제는 아예 막장으로 나가자는 거야, 뭐야?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뭐 이 집구석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은 줄 알아? 더러워서 인연 끊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끼고 살았더니만 조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여태까지 당신이랑 함께한 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잘난 사람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자. 우리는 그동안 너 눈치 보면서 안 살았는 줄 아니? 그래도 조금은 정신 차렸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삐딱선을 타고 있어?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아들, 너는 어떻게 저런 철딱선이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둘의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결과만 통보해라. 하는 짓 하곤 삼류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삼류라는 거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나는 충분히 받아줬을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다. 삼류 눈에는 삼류만 보일 뿐이죠. 저를 놓치신 걸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방금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면 충분히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자존심 좀 그만 내세우시고 이제 그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다고 뭐가 좋아지는데요? 나중에 형님이 제일 크게 후회하실 테고 그때 돼서 잘못을 뉘우치셔봤자 이미 늦게 된다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때 잘못하신 부분 전부 인정하시고 다시 조용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동서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뭣도 없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얘기했지?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미래도 없는 집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과부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알아서 개척하며 더 능력 있고 좋은 남자 만날 테니까. 뭐가 좋다고 이런 집에 버티고 있는 거야? 아이고 참, 돈 많은 남자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애 딸린 너 같은 여자 누가 만나주기라도 한다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시모는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뱉고 있는 형님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얼굴에 뿌려버렸고 그걸론 부족하셨는지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소금을 얼굴에다가 사정없이 뿌리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형님과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핸드백으로 저한테 마구잡이로 휘둘렀네요.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부는 결국 참지 못하셨는지 형님의 옷깃을 잡으신 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고 시숙한테 최대한 서둘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두 분의 관계를 속히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숙도 형님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시부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시댁의 창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며 창문을 전부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행동에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나자면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시댁에 사정없이 뿌려대고 있었네요. 형님은 라이터를 들었고 시숙은 급하게 달려가 형님의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를 낚아챈 다음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시숙의 손에 뺨을 허용하게 된 형님이 그제서야 난동을 멈췄지만 문제는 집안 곳곳에 뿌려진 휘발유 냄새였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숙은 형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손에 걸레를 쥐어줬네요. 집안에 뿌린 걸 당장 닦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뒤이어 경찰이 찾아와 형님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네요. 형님의 사돈 어른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는 대신 용서를 구했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시숙과의 관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만약 일이 더 크게 진행이 됐었다면 가족 모두에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고 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숙은 형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한 뒤에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나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네요. 대충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방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상가 주인 이름이 김봉남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동서 이름이라고 이분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이야? 네, 맞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개명전 이름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더 이상 상가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놓은 거예요. 형님이 8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동결된 월세를 내고 계셨잖아요. 그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세상 떠난 그이랑 결혼했을 때 많이 놀랐었는데 형님이 저희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계약 당시 제가 너무 바빠서 부동산에 계약 위임을 했었는데 그때 형님이 저희 상가에 들어오신 거였네요. 그때 제 이름이 김봉남이었고 그이랑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때 어머님이 이름을 개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김규희로 개명을 했던 거였어요. 형님이 제 상가에 들어와 장사를 하시는 거 왜 형님만 모르셨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형님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제 상가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질투를 많이 할 테고 저와 비교가 돼서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아주버님께 부릴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저도 굳이 제 입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상가도 제 힘으로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기고 떠나신 건데 제 것인 것 마냥 형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하셨고 이젠 암남인데 제가 형님한테 더 이상 뒤에서 신경 써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삼류 인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마당에 저도 더는 배려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미 다른 분께서 상가를 계약하셨고 이제 제 소유가 아니니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원래 진작에 처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님이 매달 납부하시게 될 월세의 부담이 커질 게 뻔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될까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새로 바뀐 주인분이 정상적인 월세를 받는 거고요. 형님은 거기에 맞게 월세 납부하시고 생활하시면 되시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동서, 잠깐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다며? 나보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그이랑 이혼하면서 내가 챙긴 건 식당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 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방법을 만들려고 식당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매일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올려버리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려워진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 있는데 매몰차게 등을 돌리진 않을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나와 등을 돌려버린 상태라 이제 갈 곳도 없다고. 꼭 보란 듯이 성공해서 시대개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솔직히 형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음식에 소질이 없으세요. 그리고 상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원래 그 정도 월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손을 털었으니까 새롭게 바뀐 주인분께 사정을 하시던 아니면 식당을 처분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던 하셔야겠어요. 요즘 명문대 나와도 취업하는 게 힘들다던데. 형님도 앞으로의 인생이 참 막막하시겠네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요. 형님은 제 팔을 덥석 잡더니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절대 식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가를 운영할 마음이 떠나버렸고 그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님과의 지속적인 마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마음이 확고했었네요.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동네로 옮기려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서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새롭게 바뀐 주인분한테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네요. 새로운 상가 주인이 되신 분은 저와 꽤 오랜 친분을 쌓아오신 분이라는 걸 부동산에서 듣게 됐다며 제가 말만 잘해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며 버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오랜 시간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생겼다는 속마음을 꺼내셨네요. 그동안 시숙께서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형님이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오신 돈으론 지금까지 사치를 부리셨으니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형님이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부탁하는 것 말고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네요.
시부모님께도 찾아가 용서를 빌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형님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을 꺼낸 뒤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서 입 조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잘난 건 하나 없으면서 남을 비하하며 깎아내리는 행동은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암덩어리가 빠져나갔으니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8살에 시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주위에서는 힘내라며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던 제 아들을 떠나보낸 뒤 삶의 의욕도 잃고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저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려주고 싶지만 그놈들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는 게 세상 떠난 아들이 바랄 것 같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참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5살이 되었던 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길래 너무 놀라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서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집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자 당황한 남편은 왜 그러냐며 얼굴을 향해 휘두른 빗자루를 뺏었습니다. 뭐? 왜 그러냐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난리치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지원이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했어. 그래서 너무 의심스러워 뒤쫓아 가봤는데 모텔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 엄마도 아닌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어 나올 때까지 기다렸대. 그런데 들어갈 때와 다르게 그 여자의 머리가 제대로 말리지도 않은 채 젖어 있었다고 나한테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게 생겼어? 왜 아무 말도 없는 건데? 무슨 변명이라도 하던지. 실수였다고 무릎 꿇고 빌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망할 놈아.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한 게 사실인데 무슨 변명을 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혼이라도 할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가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소홀한 적 있었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마. 어차피 나 없으면 이 가정 돌아가지도 않잖아. 남편은 되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듯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알뜰살뜰 모아가며 결혼생활 유지했는데 아들이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으로 모든 게 밝혀진 진실들에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네요. 저보다 모든 현장을 지켜본 아들이 더 불쌍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살아왔는데 차라리 들키지나 말 것이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부 관계가 소홀했던 것도 아니었고 집에 들어왔을 때의 남편은 밝은 모습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아들이 목격했다는 말 한마디에 또 다른 자아를 깨운 것처럼 생전 처음 보게 된 남편의 진짜 모습에 저희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당연히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들킨 뒤에는 되려 더 당당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남편의 막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정신적으로 덜 힘들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고, 아들에게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자 아들 또한 엄마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려 했었어요. 그런데 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평생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제 몸에 성병을 옮겨 약을 복용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성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저는 평생 동안 치료를 할 수 없어 약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고 말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약을 복용한 뒤 완치가 되었었죠.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완치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서 이 사실로 인해 부모님까지 찾아오셨어요. 당신 때문에 내 몸이 망가졌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말을 하던가. 나보고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며 완치는 힘들다는데 지금 편히 누워서 잠이 와? 나는 내 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속 편하게 사는 꼴 보니까 절대 이혼 못해. 자네 지금 내가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는 겐가? 지금 아주 막장까지 가자는 거야? 어른이 왔으면 당연히 일어나야지. 자네 지금 나를 비웃었나? 우리 딸 몸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웃음이 나와? 바람 피운 게 뭘 잘났다고 이리 당당한 겐가? 그 아빠의 그 딸이네요. 누구 닮아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했나 했더니 장인어른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적당히 좀 떠들어대시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동네 창피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사위 바람 피웠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열내셨으면 그만 돌아가시죠.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당당한 모습에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셨고 혈압 상승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시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예전의 아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고 아들이 애원을 하는데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가슴 아프지도 않는지 크면 이해할 거라며 부부 사이에 말 못할 일들이 많다고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고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뒤 병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쫓아가 붙잡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걸 아직도 모르냐며 자신이 한 짓을 잘 생각해보라고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마냥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고 흥분을 하며 울분을 토해낸 뒤 제 앞에서 사라져버렸네요. 남편은 자기의 모든 걸 간섭하는 부분에 있어 지치고 힘들었다며 성격 차이가 너무나도 심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 밖으로 돌게 되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간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관심이 없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 전부를 남편은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네요. 결혼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게 부부인가요? 간섭이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제약을 두고 결혼 생활하면서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걸 간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걸 결혼 초부터 알았기 때문에 뭘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굳이 간섭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음날 입고 갈 셔츠가 준비되지 않아 다른 셔츠를 건네주거나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지 야간을 하는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그런 것들을 간섭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에 오열을 했고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가 쓰러져 버린 모습을 보니 차라리 그냥 인연 끊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그나마 덜 힘들 것 같아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위자료를 받은 뒤 남편과는 완전한 남이 되었고 더 이상은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위자료로 받은 돈 또한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살면서 보란듯이 잘 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고 당장 할 게 없어 식당 일을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 이혼을 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을 빠르게 흘러가 버렸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삶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없이 살아도 버틸만 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펼쳐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1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벌써 끝난 사이인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살고 있는 우리 아들 또 힘들게 하고 싶어서 나타난 거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내가 여기 찾아오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당신한테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올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 그래도 우리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라. 내가 투자했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 한 푼이라도 아까운 시점이라 복구하려면 돈을 긁어 모아야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모은 거 있으면 줄 수 있겠어? 여유되면 다시 갚을 테니까 얼마가 됐든 좋으니 돈 좀 줘라. 정신 나갔구나. 우리 지금 난남인 거 몰라? 네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이었고 가정 파탄 냈으면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지나가던 사람한테 줄 돈은 있어도 당신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 없으니까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이혼을 했고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자기 사업 망했다고 빚을 갚기 위해 저한테 돈을 빌리려고 찾아왔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뒤 문을 닫아버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사라져버렸고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더 이상의 인연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삶에 제발 끼어들지 않길 바랬지만 질긴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들에게 접근을 시도했고 이혼을 했어도 아버지인 건 변함이 없으니 얼굴은 봐야 한다며 다른 여자와 새살림 차린 곳으로 불러들였고 그런 상황을 난처해 하길래 모든 결정은 아들의 자유지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 엄마 버리고 아들 버리고 얼마나 잘난 여자와 사는지 궁금하다며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길 왜 굳이 간 거야? 무슨 일 없었어? 차라리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건데 그 사람들을 왜 보러 갔어? 우리 버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주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투자 사업 망해서 힘들 때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빚도 갚아줬다고 자랑하던데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그 여자 이촌에서 꽃집 하고 있대요.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서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음악방송 동호회 활동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저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소개해줬던 사람이 이 여자였고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 남편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 여자와 함께 서로 주고받는 감정을 싹 틔우면서 저희 모르게 만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살면서 일해서 번 돈의 일부분을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래요. 그동안 키워준 보다 받아야겠다던데요? 아들이 한 말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전화할 거라는 걸 알았는지 바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받자마자 난리를 치려 한순간 받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따로 살림을 차린 여자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싸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이 여자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고 그걸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어 정신 나간 여자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도 언성을 높여 소리치기 시작하자 그걸 듣고 있었는지 전화기를 건네받았고 남편의 목소리에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더니 자식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거라며 자기를 키워준 보답을 꼭 받아야겠으니 월급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말도 안 되는 문제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남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켜 주었네요. 자식의 부양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았고 집안을 무너뜨리고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안의 가장이 아니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저희 손을 들어줬다고 당당하게 전화로 얘기하자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해지면서 앞으로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웃긴 게 한번 만들어진 인연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건지 어느 날 찾아온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찾아온 이유는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의 절반을 뺏어가려고 새살림 차린 여자와 찾아온 거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왜 우리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혼했고 당신이랑 나는 남남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치냐고? 그냥 둘이서 새살림 차렸으면 알아서 살면 되는 거잖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아들한테 월급을 가져가고 싶은 거야?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온 거야? 왜요? 제가 생각한 건데요.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법으로 안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가져가려고 왔어요. 설마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준 보답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죠? 제 딸도 지금까지 월급의 절반 이상은 준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동네 더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주 끝장 보려니까. 딱 보니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켜서 공과 사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앞으로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네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분노한 눈빛으로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어요. 들고 있던 가방으로 휘두르면서 아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래도 아버지라는 놈이 아들이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보고도 실실 웃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 또한 이성을 잃었고 두 사람을 사정없이 밀쳤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동원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라며 합의하기를 원했지만 저희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었던 남편이라는 작자가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하는 짓이 점점 개차반으로 되어가는 걸 보니 너무너무 한심했고 아들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은 흘러갔어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거리들로 힘들어지는 게 저 또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 또한 얼굴이 많이 아닐 정도로 안쓰러운 모습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새 출발하기로 마음먹고 정신없이 준비하며 힘든 몸을 일으키려 하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식당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데 밖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고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우산을 쓰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도중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며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안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세상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 번 다시 아들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날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의 미련이 없는 건지 살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고 더 이상 아들의 이름을 불러봐도 저를 보며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점점 굳어가는 손을 주물러주며 몇 번이나 아들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들을 안고 제발 엄마 목소리에 응답하라며 쉬지 않고 애원해도 너무 깊게 잠이 들었는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네요.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떠나니 저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장례를 힘들게 치러야만 했고 이 사실을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 못 봤어? 지금 어디야?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내 전화 받고 싶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장례식장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당신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뺑소니범은 잡히지 않았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당신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믿기지도 않아서 말도 안 나오나 봐. 그래요? 저희 남편 지금 화장실 갔는데 어쩌죠? 지금 공항이라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에게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막 환비행기 타야 하거든요. 그래도 결혼했으니 신혼분위기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는 걸로 하죠. 기분 좋게 떠나는데 초치지 말고 그냥 장례 치러요. 어차피 인연 끄는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 지금 비행기를 탄다고? 당장 그 사람 바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돼? 바꾸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던 도중 그 여자는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꺼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 오열을 하며 힘들게 아들의 장례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헬멧을 쓰고 있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의문의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자 저는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부의금이었고 안에 있던 내용은 여행 가는데 찝찝한 기분 털어내기 위해 5만 원을 보낸다는 메모를 적어놨네요. 그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을 꾹 참고 아들의 장례를 끝낸 뒤 그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그동안 열심히 살겠다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 흔적과 출퇴근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안에 내용물을 보는데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안에 내용물을 보자 길게 적힌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적어내려간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손발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내용에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유언장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그놈들은 여행이 만족스러웠는지 웃는 얼굴로 귀국을 했고, 제가 앞에 나타나자 당황스러운 얼굴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귀국한 그놈들을 경찰들이 체포하게 되었고, 어리둥절하며 자신들이 왜 체포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 자신들이 왜 잡혀와야 하는지 화를 내며 소리를 치자 경찰이 아들의 유언장을 내밀었고, 그 유언장을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더니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순간 충격에 빠진 듯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누명을 씌우려 해?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 나랑 지금 장난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저 여자가 내 아들 세상 떠나게 만들었잖아. 그걸 읽고도 지금 불신하는 거야? 당신 아들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거 저 여자가 전부 꾸민 짓이었다고. 자기 분노를 못 이겨 뺑소니 치겠다고 협박하고 돈 뜯어가려고 난리 쳤잖아.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나한테 왜 전화 안 한 거야? 내가 전화를 안 했다? 저 여자 정말 사악하네. 내가 전화했을 때 비행기 타야 한다고 내 전화 끊고 킥으로 당신 이름 적어서 부의금 보낸 거 알아? 여행길 기분 찝찝하다고 5만 원 보냈더라고. 저런 여자랑 살아서 행복하니? 당신이 바람 안 피우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함께 여행을 떠난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써내려간 유언장에는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 그동안 키워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밤길 조심하라며 회사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길래 한바탕 싸운 뒤 돌아갔다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짓은 썬팅을 한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불안하다며 차량은 번호를 적어두었고, 저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며 혼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태어나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말에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모든 일을 꾸민 정신나간 여자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 치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은 정확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아 조사해봐야 한다며 진정시켰고, 아들이 적은 차량의 번호는 대포차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여자는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였지만 결국 아들을 세상 떠나게 한 차량이 발견되었고, 지문검사 결과 온통 그 여자의 지문과 머리카락이 발견돼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이 나고 그 여자는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자기 남편을 위한 거였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며 되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남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두 이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작 자신은 몸을 숨기고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 사람이 언젠가 하늘에서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떠난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 아프네요. 혼자 살아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의욕을 정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힘이 될까요?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그리고 남편놈에게도 한 소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항상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